안녕하세요, 장엘리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장 밀접한 환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보다 인사이트 있는 내용 전해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진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난주 환율 흐름부터 짚어볼까요? 지난주에는 그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우리 그 원달러 기준으로 3일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외환시장의 모습은 달러 인덱스의 동향 가지고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초에 말씀드린 대로 중심 환율이 1220원에서 하루 변동폭이 10원 내에서 크게 움직임이 없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난 3월 20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문제에서 각 경제 주체들이 달러 유동성 확보 때문에 신용 경색이 많이 됐고 이것이 달러 수요가 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103까지 이렇게 달러 강세를 보였습니다는 그 위에 그 페드의 무제한 달러 공급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은 98레벨까지 오히려 달러가 약세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른 재료가 없다면 전체 미국에서 보면 2, 4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크게 떨어질 거로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하폭이 가장 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는 달러 유동성만 이렇게 풀리면 지금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추세, 다시 말하면 달러 약세가 지속되는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어떤 재료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환율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세계 3대 중앙은행이 또 제로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환율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됐을까요? 3대 그 중앙은행이 다시 말하면 일본은행 회의, 그리고 미국의 페드 연준 회의, 그리고 유럽 그 중앙은행 회의거든요. 3대 중앙은행의 금융 완화 기조가 정도에 차에서 달러 인덱스 문제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3대 중앙은행의 회의 결과를 보면 일단 일본의 은행은 무제한 국채 매입 계획, 다시 말하면 돈을 푸는 정책에 나섰고, 그다음에 페드도 워낙 3월에 임시회의에서 긴급 조치로 있을 수 있는 정책은 다 취해서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 금융 완화 기조를 유지했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사실 ECB는 당초 예상과 달리 굉장히 좀 탄탄한 이렇게 종전처럼 보면 유럽 경제를 생각할 때는 추가적으로 금융 완화 정책이 기대됐습니다는 금융 완화 정책이 생각보다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의 유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98레벨 정도로 감안하면 유로가 강세면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98레벨까지 떨어지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후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나왔는데요. 우리가 아시겠습니다는 이번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1, 4분기 3번 발표하는 중에 첫 번째 속보치에 해당되거든요. 당초 예상은 마이너스 한 3.7% 정도로 이렇게 예상이 됐습니다는 실제 발표는 마이너스 4.0까지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이것 또한 달러 인덱스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향후에 달러 문제에 있어서는 3대 중앙은행의 이렇게 통화정책 기조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회원국 간에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은 통화정책의 결정사항을 ECB에서 하고 집행은 각 이렇게 회원국의 중앙은행, 다시 말하면 독일 같은 경우는 분다스방크, 이탈리아 중앙은행 하는데요. 지금 유로랜드 19개 회원국들이 서로 격차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ECB에서 이 통화정책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후에 외환시장에서는 변동성 확대라든가 그리고 달러 인덱스 변동성 확대로 나타난다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확대로 이달 중에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가 왜 하락을 하게 됐는지 이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번 주에 또 환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지표 발표들이 또 있습니다. 다양한 지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고용 지표가 아닐까 싶어요. 미국의 4월 제조업 PMI 지난주에 11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라는 소식,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좀 부정적인 경제 지표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내긴 다소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주 바로 보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반영하는 경제 지표들이 이달 중에 속속들이 발표하면서 지난달에 미국의 1, 4분기 성장률, 그 다음에 제조업 ISM 지수.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날 연휴 기간에 미국의 ISM의 서비스업의 PMI 지수가 발표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제조업 이렇게 보다는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사태에서 사람의 이동을 그렇게 제한되다 보니까 서비스의 PMI 지수는 더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지표가 미국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는 것은 달러 인덱스상으로 보면은 사실 그 떨어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네. 그리고 같은 신흥국의 입장에서도 지금 난기를 보이는 것이 이렇게 브라질과 러시아인데요. 네. 5월 6일 날 사실 브라질 중앙은행과 러시아 중앙은행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은 우리 국민들이 브라질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브 펀드라 해서 이 주식형 펀드에서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네. 러시아와 브라질. 그래서 이 또한 그 국내 신흥국 중앙은행 회의지만 국내 그 이렇게 재테크한다는 관점에서는 그 결과가 상당히 이렇게 그 주목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외환시장 관련해서는 5월 7일 날 우리나라 외환보고가 발표됩니다. 4월 달 말의 기준이고요. 네. 그 다음에 3월 달에 경상수지가 발표되는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역수지가 99개월 만에 적자가 돌아온 상태에서 우리 외환보유와 그 다음에 3월 달 경상수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외환시장도 크게 출렁거릴 수 있는 이러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금요일에는 미국의 실업률 역시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주마다 600건, 500건, 400건, 300건 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실업률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관심이 되지 않겠냐 봅니다. 물론 이 실업률은 경계에서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네. 이 고용 그 이렇게 관계가 악화된다 하더라도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크지는 않겠습니다는 연속해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의 연속성 차원에서 네. 고용 지표가 악화되게 나오면 사람의 그 외환시장의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좀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또한 이렇게 이번 주에서 외환과 증시 입장에서 특히 증시 입장에서 이 지표 발표 결과가 주목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 주 또 발표될 지표 중에서 후반에 발표될 지표들 굉장히 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 연방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종료가 된 상태고 한국도 이제 45일 동안 시행이 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가 됩니다. 이제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되잖아요. 이러면 이제 좀 어느 정도 희소식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중요한 시점에 중국과 미국 무역전쟁 소식이 나왔어요. 네. 지금 자연거가 말씀하신 대로 향후 증시라든가 외환시장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은 코로나에 그 정지됐던 경제활동 재개 그리고 지금 새롭게 코로나 문제에 책임론 들어서 발생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이렇게 무역 이렇게 전쟁 이 부분에서 팽팽하게 맞서지 않겠느냐. 전자로 얘기하면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는 문제고 네. 그다음에 후자로 얘기하면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한다. 그래서 앞서 말씀같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두 요인이 팽팽하게 맞서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도 그와 같은 그 근거에서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경제활동 재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시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불거지고 있는 미중 간의 그 무역 마찰을 보면 사실은 그 코로나 문제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게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확진자라든가 사망자 수가 벌써 전 세계 230개 중에서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와 같은 이 바이러스 문제는 통치형에게 속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본인 자신의 이렇게 대선과 결부되어서 본인의 그 책임론으로 이렇게 미국 내에 이렇게 불거지는 사안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통 이게 대외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려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코로나 문제의 그 책임론을 중계에 돌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동안 잠적돼 있던 미중 간의 무역 마찰 부분이 이렇게 발생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떤 형태가 될 것이냐 여러 시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미중 간의 마찰의 문제가 트럼프 정부 직후에 나타났던 미중 간 마찰에서 어떻게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느냐 하는 측면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첫 출범한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이것이 계속됐던 지속 가능했던 문제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문제의 책임론을 중국에 돌리긴 하지만 미국 내 분위기가 트럼프의 그 이렇게 중국에 넘기는 그 책임론에 다 옹호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양당 간에 다시 말하면 민주당과 그 다음에 공화당에 대립되는 구조고요.
아무래도 지금 상태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 미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국민의 표심을 얻을 만큼 또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 중국에 부과시키고 있는 중개 책임론에 대해서 사실 그 국민들이 다소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입장은 안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사실은 중국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책임을 전가하면 걸수록 본인 자신의 책임 회피론과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미중 간에 마찰이 이렇게 불거진다 하더라도 1라운드 것처럼 뭐 이것이 환율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보복 관세 전쟁이라든가 네. 아니면 첨단 기술 전쟁이라든가 이런 쪽의 구체적 형태를 띠기는 미국 내에서 이렇게 국민들의 힘에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하기는 좀 적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너무 비관적으로 외환시장에 읽는 시각도 있고 증시도 그런 쪽도 있습니다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포성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하는 이 측면인데요. 네. 외환시장에서 엄포성이 더 무서운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외환시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증시는 바로 그때그때 상황이 잘못 판단하면 바로 뭐냐 이렇게 처분할 수 있어서 본인 자신의 포지션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는 사실은 외환시장은 수출입 관계 계약 기간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잉적으로 해석해서 예를 들어서 엄포 속에서 미중 간 마찰에서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수출 물량의 달러 문제를 원화로 이렇게 바꾸는 문제를 지연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수익 결제를 앞서 해본다든가 네. 이러면 사실 그 이후에 만약에 이 엄포성에 의해서 위아 포지션을 잘못해봤을 때는 곧바로 피해가 되는 이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번에 그 미중 간에 오랫동안 잠적되는 상태에서 불거졌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코로나 사태에 맞물려서 굉장히 충격이 굉장히 이것이 큰 악재로 모든 언론에서 거론을 할 겁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트럼프의 그 책임론 쪽에 불거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동이 나오고 이렇게 판단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너무 초기에 나오는 문제 가지고 외환의 그 포지션을 변경하는 이런 때는 나중에 화를 미칠 수 있겠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에 보니까 한국의 무역 수지가 99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게 되지 않나요? 네, 우리나라는 무역수지 흑자가 그동안 외환시장을 받쳐주는 측면,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2015년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 후에 일부에서는 네. 그때 당시 원달러 환율이 1270원이었었는데요. 달러 사라 하니까 사실 그 미국의 금리 인상하면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이상 올라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 달러를 산 사람이 돈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달러 환율이 사실은 1270원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굉장히 드물거든요. 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외화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좋고 외화 캐시플로우가 좋은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외환 보유가 많이 확충됐다는 측면, 네. 스탁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프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무역수지 흑자세가 지속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월달 무역수지 흑자가 이렇게 적자로 돌아선 것은 일단 외환시장 측면에서는 이 초기 단계에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올리는 요인이 되고 실질적으로 보면 네. 4월달에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 해서 원달러 환율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1230원대에 근접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 하더라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네. 지금은 코로나 사태에서 대외 환경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출이 급감하는 속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 국격이 회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국격이 회복되는 측면에서 우리가 경제활동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 받은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OECD든가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이 제조업의 이렇게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V자 회복도 가능하다 하는 이런 쪽의 시각을 내놓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수출이 감소 속에 수입이 상대적으로 덜 감소하다 보니까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배경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을 너무 어둡게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좋은 측면도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 상태에서 환율이 99개월 만에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서 일시적으로 초기 충격이 있지만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무역수지가 99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서니까 제2의 외환위기 문제로 이렇게 거론되는 이런 더 비관론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이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수입이 수출보다 덜 감소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걸 이렇게 플러스 개념으로 하면 수입 증가가 수출 감소보다 더 많기 때문에 우리 이제 수입 증가를 하면 우리 입장에서 그만큼 경제 활동이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적자로 들어선 측면이기 때문에 99년에 무역 수지가 적자로 들어섰다 해도 이것을 제2의 외환위기로 한국 경제에 굉장히 비관론으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사회를 어렵게 하는 인포데믹, 인포메이션과 에피데믹에서 네. 전형적인 인포데믹 현상에 해당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전에는 이제 금 이런 안전자산 이런 거에 많이 관심이 있으셨는데 지난주에 저희 그 인민화죠. 네, 디지털 인민화 이제 방송을 보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디지털 화폐다 보니까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게 비트코인 가격이 왜 올라가느냐, 원달러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그 비트코인 올해 이렇게 보면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10,000 정도 이렇게 넘어가다가 역시 비트코인과 함께 이렇게 발생과 함께 3월 중순 경에는 $4,700까지 많이 떨어졌던 사이거든요. 그랬어요. 네. 그러나 페드가 코로나 대책에서 무제한 이렇게 달러 공급 정책이 이렇게 발표되고 난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은 $10,000, 사실 그 7,500, 8,000, $10,000 가다가 다시 8,000대 가긴 하지만 4,700달러에 비해서는 거의 2배 정도 올라가는 현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짧은 기간에. 그러네요. 그래서 재테크하는 측면에서 또 우리나라는 2017년에 세계 거래량의 약 5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좋습니다. 비트코인 강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다시 재테크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대로 중기 디지털 이렇게 그 위안화폐를 발행하는 계기로 해서 각국들이 디지털 통화를 이렇게 앞다투어 이렇게 발행을 앞당기는 사항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의 안전통화, 안전자산 역할을 했던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보면 달러 인덱스를 이렇게 하락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디지털 통화가 내가 재테크라든가 뭔가 하기에는 지금 5년 정도 걸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자 기존의 달러 문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앞으로 새롭게 가는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는 내가 재테크에서 장현가가 보유하기에는 5년 정도 그러면 과도기적 상태에서 뭐 할 것이냐 한 측면에서는 이 금과 비트코인이 이렇게 부각된다 이렇게 됐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페드가 무제한으로 돈을 공급함에 따라서 앞으로 돈을 공급하면 달러 가치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플레 해칭 기능으로 금융과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런 쪽에 선호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비트코인은 가격의 흐름이 비트코인의 창시자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유지했던 측면에서 보면 사토시가 네. 2,100만 개로 이렇게 공급량을 제한시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을 주도하는 것이 보통은 이렇게 개인 투자가 아니라 개인들의 자금을 모았던 헤지 펀드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시장의 영향력이 공급과 수요가 독과점구조라는 얘기입니다. 독과점구는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서 개인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2017년에 일부 이렇게 비트코인 강국 때문에 거기에 뒤쫓아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나중에 손해를 많이 봤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화폐가 아니라 자산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2010년에 그래도 화폐가 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보다도 더 좋은 여건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자산으로 왜냐 디지털 통화가 법정 통화가 발행했으니까 자산으로 평가받는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 너무 그때 당시에 젊은 사람들이 너무 가격이 빨리 올라가는 상태에서 되는데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데서는 반감기라고 있습니다. 반감기.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그 창시자가 이렇게 2,100만 개로 이렇게 하지만 본인의 수수료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4년마다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50개에서 25개 절반을 준다 해서 반감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급량이 그만큼 줄다면 가격이 뛰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1차 반감기가 2012년서부터 2013년 이때 100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10배 뛰었고요. 그 다음 2017년이 네. 바로 2차 반감기입니다. 네. 이때는 사실 1000달러에서 2만 달러 20배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이 뭐냐? 3차 반감기에 해당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1차 반감기에 10배, 2차 반감기 20배, 그러면 이번에 이번에는 반감기는 30배 되지 않겠냐. 30배 내지 40배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때와 지금과의 차이점은 네.
그때는 비트코인이 가상화폐로서 국가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화폐로 지정될 때는 투자 내지는 투기적인 메리트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각 중앙은행들이 법정 화폐에 해당되는 디지털 위안화해서 사실상 화폐를 발행하다 보니까 가상화폐는 화폐라는 명칭을 갖고 있지만 이게 자산으로 분리되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그 재테크 차원과 똑같은 일환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같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번에는 30배로 올라갈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독과점 구조였기 때문에 가격 변동폭이 심하다. 내가 자산을 사놓고도 가격 변동이 심하면 스트레스가 많다 적다. 스트레스 많죠. 많죠? 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의 투자를 권고하지는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안전한 데다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